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된 여자입니다. 5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까지 가기에는 고작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렸죠. 심지어 이혼도 순탄하지 않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 전남편의 이름은 최문성이고 20대 중반부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엔 둘 다 취준생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취업을 했고 남친은 계속 취업이 안 되었죠. 남친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제가 데이트 비용도 거의 내고 그랬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자격지심만 생긴다며 그냥 헤어지라는 소리도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는 단단히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고 제가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에게 종종 용돈을 쥐어주며 기죽지 마, 넌 반드시 될 사람이야 라고 응원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부모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놈을 만났나 싶은데요. 그때 당시엔 사랑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그 사람에게 쓰는 건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참 어리석으면서도 한편으론 사랑이 참 미련한 여자였죠. 남친은 원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저까지도 발벗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고 회사 인재상과 면접 기출문제를 분석해 예상 질문도 뽑아주었죠. 주말에는 모의 면접관이 되어 면접 연습도 해주고 면접날 입고 갈 양복이 없다며 풀 죽어 있는 그를 데려가 멀끔한 정장도 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청춘과 열정을 그 사람에게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죠. 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는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무렵 그토록 원하던 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날 저는 제 일이 잘 풀렸을 때보다 더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합격을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그를 취업시켜준 그 회사가 너무 고마워 제 월급을 털어 그 회사의 주식까지 제법 샀을 정도였습니다. 참 미련했지만 후회 없이 제 모든 것을 다 몽땅 퍼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친은 그 회사에 다녔고 저희는 그 후로도 잘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만나면서도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렸어요.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자, 결혼을 하면 아이는 몇 명 낳고 어디에서 살고 등등 그런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남친과 제가 만난 지도 5주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프로포즈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오래 만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만난 지 5년 정도가 되었기에 서로에게 설레고 들뜬 감정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이 더 컸어요. 하지만 오히려 결혼하기엔 이런 감정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웨딩홀도 계약하고 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천천히 하지만 행복함을 느끼며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결혼을 준비해보니 이래저래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계약해둔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남친은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승진까지 했으니 이게 다 좋은 징조다. 다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했죠. 다만 남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당연히 함께하던 결혼 준비도 제가 전부 해야 했죠. 아직 계약을 덜 하거나 더 알아봐야 할 것들도 좀 있었는데 남친이 너무 바빠지면서 그런 건 전부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미안해했죠. 승진하자마자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정신이 없어. 미안해. 아니야. 회사 일이 바쁜 건데 뭐가 미안해. 자기가 오히려 고생이지.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거 바쁘긴 해도 재밌어.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이제 승진도 했으니 앞으로 쭉쭉 나가야지. 고마워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오히려 너무 바쁘게 일하는 남친이 안쓰럽더라고요. 남친은 매일 야근을 해야 했고 밤 11시가 넘어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오면 자기 바빴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친이 너무 고생인 것 같아 안쓰럽고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이고 이제 승진까지 했으니 본인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겠나요. 그렇게 고생하는 남친이 안쓰러웠고 이제는 남편이잖아요. 제가 나서서 챙겨야 했죠. 그래서 몸이 축날까봐 비싼 영양제를 사서 챙겨 먹이고 보약까지 지어 먹였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벌써부터 내조를 받는 기분이라며 좋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쁜 탓에 결혼 바로 직전까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요일인데 금요일, 토요일까지 워크숍을 가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회사와 남편의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많이 와주었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꿈같은 일주일간의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같이 살긴 했지만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 진짜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신혼의 단꿈은 딱 일주일 만에 아주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충전기를 꽂아두고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할 게 있어 소파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저희는 5년을 연애하면서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상대방의 폰을 궁금해하거나 훔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만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좀처럼 남편의 폰을 보는 일은 없었는데 그때는 급하게 검색해 볼 게 있어서 별 생각 없이 홈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잠금조차 되어 있지 않은 화면에 떡하니 켜져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하나. 상대방 이름은 영업지원 2팀 조성아 대리였고 처음엔 직장 동료랑 업무 이야기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창을 닫으려던 찰나 대화 내용 맨 마지막 줄에 얼핏 보이는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죠. 자기야, 답이 없네. 씻으러 갔어? 자기?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자기라니요. 저는 채팅방을 나가려다 다시 돌아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죠. 그건 직장 동료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네. 나도 그래. 오늘도 야근 핑계 대고 나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럴까? 근데 와이프가 눈치 안 채? 멍청해서 모르나? 영양제까지 챙겨줬다며. 그거 먹고 힘내서 나랑 놀자. 승진해서 바쁘다던 지난 한 달 매일 야근이라며 밤 11시에 들어와 쓰러져 자기 바쁘던 그 사람.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성아라는 여자와 연애질을 하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퇴근 후 술을 마시거나 모텔 대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안쓰러워하며 챙겨준 보약과 영양제를 먹고 힘을 내서 간 곳이 고작 상간녀와 모텔이었다니. 속이 울렁거려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올리자 결혼식 전후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결혼식 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회사 전체 워크숍을 간다던 남편. 승진자들은 필참이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라며 집을 나섰던 사람인데 채팅방에는 그날짜에 두 사람이 가평의 한 펜션에서 찍은 다정한 커플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고기를 구워 먹고 와인을 마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낄낄거리고 있는 사진이 가득했죠. 오빠, 내일 결혼식이네. 기분 묘하다. 신경 쓰지 마. 형식적인 건데 뭐. 내 사랑은 자기뿐인 거 알지? 내일 결혼하고 와서 또 연락할게. 그 여자와 1박 2일로 펜션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남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제 부모님 앞에서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던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엔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겠죠. 게다가 그 조성아라는 여자도 직장 동료의 자격으로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고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주말에 저희 친정에 갔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고 저희 엄마는 사위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고 잔뜩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며 오후 3시까지는 꼭 회사에 가야 된대요. 저도 좀 황당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회사 일인데 가봐야지 얼른 가보게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바쁜 일이면 주말에 저렇게 급하게 나갈까 했더니 회사 일은 개뿔 그 여자와 만나 데이트를 즐긴 거더군요. 유부남 되니까 더 보고 싶네. 빨리 와. 그래. 뒷구석 답답했는데 덕분에 나올 핑계 생겼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며 폰을 들고 서 있는데 욕실 문이 열리고 씻고 나온 남편이 보였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던 그는 제가 자기 폰을 들고 굳어있는 걸 보고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남의 폰을 왜 봐? 지금 할 말이 그거야? 제가 차갑게 노려보자 당황한 남편은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뺏기지 않으려 했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선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폰을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저는 절대 못 준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확 밀치기까지 하면서 핸드폰을 뺐더니 다짜고짜 거실 창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저희 집은 7층이거든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폰을 창 밑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까마득한 아래 화단으로 곤두박질 치는 휴대폰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미친 행동에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뜨악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쳤어? 그런다고 없던 일이 돼? 너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알아. 조성아 대리,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이제 내가 다 안다고. 무슨 바람이야. 그냥 친한 동료끼리 장난 좀 친 거야.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증거 없다고 아무 소리나 막 하더라고요. 증거 없다고 이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한 건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어쨌는데. 뭐라고? 그는 방금 전까지 사색이 되었던 얼굴을 싹 지우고 오히려 저를 쏘아보며 더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증거 있어? 네가 뭘 봤는데. 그냥 친한 직장 동료랑 농담 따먹게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왜 몰아세워? 그리고 내 핸드폰은 왜 보는데? 너 그런 여자야? 네가 갑자기 몰아세우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서 핸드폰 던진 거 아니야. 너 이거 의부증이야.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믿고 폰을 뒤지긴. 야, 너 진짜 미쳤니? 의부증? 그년이랑 버젓이 바람피고 모텔 간 거 내가 다 봤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이야?
친한 직장 동료랑 농담.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도 펜션 가서 쳐 놀았더만. 야근한다고 뻥치고 모텔 가서 그년이랑 뒹굴었더만. 근데 그게 친한 동료랑 농담한 거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소설 써?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증거 있냐고. 와, 진짜 미친놈 같더라고요. 핸드폰 개박살나서 이제 증거 없다 그건지 아주 뻔뻔하게 나오면서 지가 더 난리를 치는데 말문이 턱 막혔죠. 신혼 초부터 남편 의심하고 뒷조사하고. 와, 진짜 무섭다. 내가 알던 이현영 맞아? 나 너랑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 그는 뻔뻔하게도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코를 고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5년이나 만났는데 저는 남편이 저 정도로 뻔뻔하고 막무가내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치가 떨려서 온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뛰는데 저 인간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다. 네가 폰을 던졌다고 내 기억까지 지워지는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는 분노와 증오만 가득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은 핸드폰 없어서 알람 못 들었다면서 혼자서 짜증을 내더니 허둥지둥 출근을 하더군요. 남편이 나간 지 10분 뒤 저는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질끈 대충 묶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데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더라고요. 남편은 폰이 박살났으니 그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와이프가 알았는데 내가 박박 우겼다. 적당히 입 맞추자라고 말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로비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써주고 면접 연습을 시켜줘서 합격했던 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버젓이 바람이나 피고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는 따로 보안팀이나 데스크가 없었기에 곧장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어 영업지원 이 팀이 어디냐고 하자 2층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막 아침 업무가 시작된 사무실 풍경이 보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로 눈에 뵈는 게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뜬금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저를 의아하게 보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을 둘러보며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서 남편의 폰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 역겨운 얼굴을요. 저는 그 여자를 찾았지만 일부러 다른 직원에게 말했죠. 조성아 씨가 누구죠? 제 서늘한 목소리에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조성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외모가 전혀 바람을 피거나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기막히더라고요. 그 직원은 조성아를 가리켰고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나 최문성 와이프인데 잠깐 얘기 좀 하죠. 제 말에 옆에 직원들이 웅성거리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으니까요.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예? 저는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 영업지원 1팀 최문성 와이프라고요. 무슨 얘기 하러 왔는지 감 안 잡혀요? 나 다 알고 왔어. 어제 그 사람 핸드폰 받고 둘이서 불륜질 하는 거 다 알았거든. 결혼식 앞두고 당신이랑 가평 펜션 간 거,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주말에 당신 만나러 나간 거, 둘이서 툭 하면 퇴근하고 술 먹고 모텔 간 거, 나 다 안다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고 그 여자는 엄청 당황하면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런 적 없거든요? 미쳤나봐 진짜.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너나 내 남편이나 왜 이렇게 박박 우기니? 우기면 그만이야? 됐고 상간녀 소장이나 받아 이 더러운 년아. 주변에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게 더 커졌죠.
그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알게 되었는지 급하게 달려왔죠. 남편은 다른 팀이었는데 웅성거리는 걸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로 미친 듯이 달려온 그 인간은 제 팔을 낚아채더라고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와 빨리. 남편은 다짜고짜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끌려나가지 않을 생각으로 버텼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다 보는 그 앞에서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죠.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도 다 경악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너네 둘이 아주 잘도 붙어 먹었더만. 결혼식 전날까지도 회사 워크숍 핑계대면서 이 여자랑 펜션 가서 뒹굴고 왔잖아. 그래놓고 다음날 나랑 결혼을 해? 니들이 인간이냐? 이 발정나서 미친 것들아? 제 폭로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죠.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남편과 조성아를 향해 경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당황한 남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따라오라고 팔을 더 거칠게 당겼고 저는 안 나간다고 안간힘을 쓰며 버텼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저를 힘껏 밀쳐버리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저는 그대로 뒤로 날아갔습니다. 하필이면 제 뒤에는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의 옆구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넘어졌죠. 악! 비명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어찌나 아픈지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죠. 바람 피운 주제에 본처를 밀쳐서 다치게까지 하다니 그 모습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했죠. 남편은 스스로 무덤을 아주 잘 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자 옆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외쳤죠. 어머, 어떡해. 다쳤나 봐. 119 불러, 빨리! 직원들은 급하게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다른 직원은 119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성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으며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에 허리도 못 펴고 다른 분들의 부축을 받았어요.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회사 앞에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었죠. 저는 병원에 실려가 전치 사주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고 타박상은 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에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간녀 조성아 대리도 유부녀였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녀의 남편 또한 같은 회사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겁도 없이 사내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최문성이 조성아와 바람을 피우다가 회사에 찾아온 본처를 밀쳐서 구급차까지 부르게 만든 사건. 이 믿기 힘든 소문은 삽시간에 전 사원에게 퍼졌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던 상간녀의 남편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그 소식을 들은 상간녀의 남편이 눈이 뒤집혀서 몽키 스패너를 들고 기획팀 사무실로 쳐들어왔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딨어? 최무생이 개자식이 내 마누라랑 놀아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는 제 남편의 멱살을 잡아 끌었고 제 남편은 겁에 질려 다른 동료들에게 경찰 좀 불러달라고 고함을 질렀대요. 그 꼬라지가 아주 우스웠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회사는 정말 쑥대밭처럼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에서 개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위반, 사내 질서문란, 그리고 폭행 사건 연루로 징계위원회가 회부되어 즉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바닥이 좁은데 동정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으니 제 취업은 꿈도 못 꿀 겁니다. 저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폰을 집 밖으로 집어던져 개박살이 났잖아요. 사실 남편이 잠든 후 1층에 그걸 주우러 갔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메모리 카드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했고 사진 증거도 다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 내가 미쳤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매달렸지만 완전히 문전박대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자료를 최대로 청구했고 그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내며 단칼에 이혼했죠. 결혼 한 달 만에 겪은 일이라기엔 너무나 스펙터클하고 참담했습니다. 5년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고 더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한동안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힘들었죠. 하지만 오히려 결혼 생활이 더 이어지기 전에 혹은 아이가 생기기 전에 그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본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 회사에 합격했을 때 제 일처럼 너무 기뻐서 제 비상금을 털어 사두었던 그 회사의 주식. 이혼 후 기막히게도 그 회사의 초대형 호재가 터졌고 남편의 해고와 더불어 제가 가진 주식창에는 빨간불이 켜지며 연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저는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높은 수익률을 얻으며 이득을 얻었어요. 그 돈은 마치 그 인간이 저에게 준 고통과 배신을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정도 잃은 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그나마도 제법 큰 이득을 얻게 된 셈입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이제 저는 꽃길만 걸어가려 합니다. 그 인간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일 테니까요.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저와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흔히 인싸라고 불리는 무리에 속해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그와 동아리 활동이나 과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던 저는 마주칠 일이 자주 없었죠.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고 그에게 저는 그저 얼굴만 아는 수많은 과 후배 중 한 명이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를 다시 만난 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라는 막막한 현실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취업 준비 공부를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의 목소리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저는 피곤한 얼굴로 메뉴판만 들여다볼 뿐 애써 고개를 들지 않았죠.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혹시 경영학과 강혜정?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바로 알아보진 못했지만 웃는 얼굴을 보니 그때 그 과 선배가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다 보네. 졸업하고 어떻게 지내? 나는 아직 졸업 못해서 알바하면서 학비 버는 중이야. 취업 준비하는 거야? 아, 네, 선배. 가고 싶은 기업 공채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렇구나. 학교 다닐 때도 워낙 똑부러지게 보이더니 아마 너는 붙을 수 있을 거야. 그나저나 이렇게 본 거 너무 반갑다. 라며 유난히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걸 보고 아, 여전히 선배는 성격이 좋으시구나 했습니다. 선배는 커피값도 받지 않은 데다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잠시 후에는 예쁜 접시에 담은 조각 케이크까지 가져다 주시고요. 취준생은 당 떨어지면 안 되지. 이건 선배가 쏘는 응원이야. 힘내라고. 그의 다정함에 팍팍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페를 나서는 제게 다가와 넌지시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혜정아, 이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줄 수 있니? 선배가 맛있는 밥 한번 사줄게.
나도 취업 준비해야 되다 보니 취업 정보도 교환하면 더 좋고. 취업 정보를 교환하자는 선배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애매해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는 거의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점심에는 취업 관련 기사나 제가 가려고 한다는 그 기업에 관한 기사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생했다며 위로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왔죠. 때로는 제가 공부하는 도서관 근처에 우연히 들렀다며 샌드위치나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꾸준하고 다정한 관심에 취업 준비로 외롭고 지쳐있던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류 전형부터 안 됐다는 사실에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그가 위로의 저녁을 사겠다며 불러냈습니다. 식사 후 그는 강변을 함께 걷자고 제안했고 이런저런 위로를 건네다 뜻밖의 고백도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남몰래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 전혀 눈치 못 챘지? 사실 나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쭉 좋아했어. 너 그때 우리 과에서 나름 유명했잖아. 제가요? 제가 왜 유명해요? 당사자만 모르네. 너 예쁜데다 금수저라고 그런 소문도 있고. 아, 진짜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모르는 것도 신기하다.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꽤 있었어. 근데 다들 네가 좀 차갑고 도도해 보여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거야. 나도 그랬고.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제가 금수저라고요? 저희 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 없이 자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끔 학교에 데려다 주신 적이 있는데 아빠 차가 고가의 외제차여서 그런 소문이 더 났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나는 그때 학비랑 생활비 버느라 하루하루 빡빡하게 살았거든. 너는 그냥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 감히 말 걸 생각도 못했지. 그런데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그것도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너를 딱 마주치니까 이건 정말 운명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낸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성격 덕분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항상 즐거웠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고 책임감 있어 보였거든요. 결국 저희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2번의 도전 끝에 원하던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경쟁률이 낮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저보다 먼저 취업을 했고요. 남친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귀고 보니 그의 집안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어머니는 평생 주부로만 사셨으며 여동생은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집에만 있다고 했죠. 사실상 그가 그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 많이 힘들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렸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 직장인이 되고 나니 학생 때와는 다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취업 선물로 부모님께 차를 한 대 선물 받았는데 그는 그걸 몹시 부러워하면서도 회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차까지 필요하냐? 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정작 차가 필요한 건 자기인데 돈이 없어 못 산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끔 호캉스를 즐기고 싶어하는 저와 달리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제 씀씀이가 너무 큰 것 같다는 핀잔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면서도 자주 갈등을 만들어냈고 결국 저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게 꼭 싸우고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충분히 대화 끝에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연락이 뜸하다가 자연스레 헤어진 것 같아요. 그 남자도 저랑 너무 많은 게 다른 것 같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습관이나 소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진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격적으로 너무 별로였고 여자 문제도 있어서 줄창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능력 좋고 인물도 좋은 남자는 인물값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 그맘때 거짓말처럼 그 선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면서요. 전남친 때문에 상처받고 약해져 있던 제게 그의 연락은 마치 위로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시기상으로 딱 그랬습니다. 막 헤어졌던 전남친이 너무 별로였기에 아 그래 선배는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지 라며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던 상태였다 보니 선배에 대해서 미아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재회했고 한 번의 이별을 겪은 만큼 더욱 애틋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너무 별로 같던 전 남자친구와 비교가 되어서였을까요? 저만 바라봐주는 선배가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문제를 꺼냈습니다. 혜정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진작에 퇴직하셨고 우리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버는 월급은 전부 우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면 안 될까?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수입을 합쳐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월급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자뇨. 전부 다? 근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거든. 지금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데 거기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이 되네 리조트가 들어오네 하면서 얘기가 많은 곳이야. 내 보기에도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을 것 같고 만약 거기가 재개발만 되면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도움 안 드려도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라면서 어머님이 갖고 계신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개발 확정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그 땅을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지금으로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지금 중요한 얘기는 남편이 자기 월급을 통째로 시부모님 생활비로 드린다는 거였으니까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그러자고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크게 돈 나갈 곳도 없고 제가 버는 돈으로도 생활은 유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저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집 대출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으니 제 월급만으로도 두 사람 생활은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결사반대하셨습니다. 남편들 사람의 월급을 전부 시댁에 주는 것보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시댁의 상황이 앞으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불보듯 훤하다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단단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그 땅 얘기까지 했어요. 좀 허무맹랑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결국 눈물의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선배는 제게 너처럼 이해심 많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다라며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진 제 선택이 잘못된 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의 문이 열리고 보니 제가 크나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연인 사이 때 서로의 경제관념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럼 결혼해서는 더 심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월급은 약속대로 전부 시댁에 보내졌고 저희는 오롯이 제 월급만으로 생활했는데 초반에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일단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인 대출금이 없는 것도 컸고 남편도 알뜰한 편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가까이 사시는 저희 엄마가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엄마 사는 김에 제 것까지 같이 장을 봐준다던가 과일, 음식, 반찬 같은 것도 자주 보내주셨거든요. 생활비 부분에서도 엄마 덕분에 세이브가 많이 됐죠. 문제는 그 도움이 당연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장모님께 죄송하다, 염치가 없다, 감사하다라더니 언젠가부터 삐딱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와 쇼핑을 다녀와 새 옷을 꺼내놓으면 다가와 힐끗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죠. 헐, 니트 하나에 이렇게 비싸? 이런 걸 사 입어? 나는 부담스러워서 만지지도 못하겠다. 제가 남편 옷을 따로 사다 주면 내 건 뭐하러 이런 비싼 걸 사와. 솔직히 그 돈 주고 살 만큼 질이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사치 아닌가? 내 건 사오지 마. 라며 오히려 틱틱거렸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다 주시는 신선한 과일과 식재료를 보면서 집안 마트나 이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굳이 백화점에서 사는 거 허용 아니야? 라는 소리도 하는 겁니다. 허용이라니, 그럼 우리 엄마가 허용을 부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차피 엄마가 다 사주시는 거잖아. 언제까지 장모님이 사주실 순 없잖아. 자기도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형편에 맞춰 살아야지. 우리 형편이 뭔데? 제 말에 남편은 발끈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 미안하다. 우리 형편 아니고 내 형편이지. 당신은 돈 많은 친정 식구 덕에 하이클래스로 사니까. 라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절약정신이 아니라 지독한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좋은 선물을 사가면 이 돈으로 이런 걸 사오냐, 차라리 현금으로 주지 라며 타박하시기 일쑤였고, 근사한 식당으로 모시고 가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완전 조미료 범벅이다라며 음식 맛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친정을 은근히 후려치는 말들을 서슴지 않으셨죠. 저희 부모님이 보내드린 선물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흠부터 잡았고 보답이란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존심 때문인지 그 땅 얘기는 꼭 하셨죠. 그 땅만 팔리면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얼마를 주겠냐. 좀만 기다려봐라. 라는 식으로요. 저는 네 하면서도 왜 저렇게 공수표를 날리시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하시면서 제 월급까지 틈만 나면 털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들 월급을 통째로 받으시면서도 병원비가 필요하다, 신우 학원비가 필요하다며 제게 따로 돈을 요구하시는 거죠. 신우는 미용 학원을 다녔는데 재료비며 뭐며 온갖 비용을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신우는 연락이 와서 친구 만나러 가는데 명품 가방을 빌려달라, 화장품을 사달라며 대놓고 저를 쥐갑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리고 자기 가방 많잖아. 안 쓰는 거 내 동생한테 좀 줄 수도 있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뭐라고 했어?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냥 장난이야.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내가 왜 내 물건을 아가씨한테 줘야 돼? 그럼 주지 마. 내가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민정이한테도 말할게. 그럼 됐지? 라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쁜 척 틱틱거리는 겁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님이 왜 그토록 이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관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지독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의 문제라는 것도요. 그러다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터졌습니다. 매번 엄마한테 이것저것 받기만 하는 게 죄송해서 엄마 여행 가시기 전 가방을 하나 사드렸거든요. 여행지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가방이요. 그런데 며칠 뒤 가방을 정리하다 꺼내놓은 구매 영수증을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80만 원?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신다고 해서 가방 사드린 거야. 80만 원짜리 가방을 말 한마디 없이 샀다고? 장모님 가방 많잖아. 그거 그냥 드시면 되지. 우리 아빠는 지금 치과 치료도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이면 우리 아빠 치과 비용을 드리는 게 낫지.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2년간 생활비 한 푼 가져온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의 월급을 통째로 드려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참았는데 그 모든 희생은 당연한 거고 제가 제 돈으로 저희 엄마께 선물 하나 해드린 걸로 왜 죽을 죄가 되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라니? 당신이 꼬박꼬박 월급 다 드리고 있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가 번 내 돈이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돈이 아니라고. 뭐? 당신이 버는 거긴 하지만 우리 생활비잖아. 이제 와서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야? 우리 생활비라니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내가 버는 돈이고 그 돈으로 당신 생활비까지 내주는 셈인데 무슨 우리 생활비? 평소 같았으면 싸우기 싫어했던 제가 좋게 좋게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정색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당황하다가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허영심만 드글드글해서는 난 네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여잔지 몰랐어. 사치? 사치는 누가 사치인데? 남편 월급 통째로 시댁에 준다는데 그거 이해해줄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돈까지 당신네 식구들한테 갖다 바쳐야 속이 시원해? 저는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만하자. 돈 가지고 맨날 이러는 거 나도 지겹다. 나도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앞으로 당신도 똑같이 생활비네. 왜 나만 이 생활비를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어. 당신도 똑같이 생활비부터 내고 남는 돈으로 당신 부모님을 드리든 말든 알아서 해. 그날 밤 저희 부부의 침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남편은 평소와 다른 제 강경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죠. 남편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혼이라도 불사할 생각이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이혼 서류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안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혜정아,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데 내가 그걸 잠시 잊었나 봐. 이런 걸로 이혼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당신 말하는 대로 생활비 나도 낼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똑바로 얘기할게. 어? 그는 이혼만은 말자며 눈물 어린 사과를 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지갑 취급하려는 게 너무 얄밉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도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 같기도 했고요. 이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더 쉬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지쳤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도 앞으로는 생활비 내고 더는 나 혼자 이 집을 책임지게 하지 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잘 지냈을 뿐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이미 쌓일 대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그 노력을 하는 듯 했습니다. 꼬박꼬박 제게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약속한 생활비를 입금했고 시어머니와 연락도 뜸해졌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살 때 이렇네 저렇네 입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8,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인 남편은 식사를 마친 후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혜정아,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혼하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불과 8, 9개월 전만 해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싹싹 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는 세계가 달라. 서로를 절대 이해 못한다고. 당신도 많이 참았다고 했지만 나도 많이 골맞거든.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고 돈 쓰는 거 무서운 줄 모르고. 나는 그런 여자 감당 못해. 게다가 그뿐이야? 분명 내 월급은 우리 부모님 드린다고 결혼 전에 말했었고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생활비 내놓으라고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나 무시하고. 나도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결혼 생활 더 하고 싶지 않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라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눈치를 보며 설설기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하고 뻔뻔한 말투로 제 탓을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스트레스가 심했고 저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 우리는 너무 다르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더군요. 그런데 잠 못 들고 뒤척이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시어머니였죠. 엄마, 내가 다 얘기했어. 아, 그럼 이혼해야지. 이제 우리한테 보상금이 얼만데. 내가 더럽고 치사하게 눈치 보면서 살 이유 없잖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속이 다 우려내. 지금? 자고 있어.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일단은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자는데 어쩔 거야. 전화통화를 엿듣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땅 재개발이 정말로 현실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뀐 거고요. 그전까진 제가 필요하니 최대한 잘못했다고 하면서 맞추고 살았는데 돈벼락을 맞게 되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저도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한 얘기 진심이지? 좋아, 이혼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갑자기 이혼해준다고 하니 남편이 오히려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이혼 서류 갖고 와. 바로 이혼하게. 그리고 복잡할 것 없이 당신만 이 집에서 나가면 돼. 그래, 알겠어. 그렇게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했는데 저는 그들의 천박함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 싶고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조정기간은 가져야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색이 되어 있었죠. 그러더니 혜정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저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 싸늘한 반응에 그는 정말 끝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다 큰 남자가 꼴사납게 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실은 엄마가 부추겨서. 근데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하게 모든 것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이러지 말라고 뿌리쳤고 이혼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땅이 있는 그 동네에 도로가 들어온다고 확정 공고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도로 계획선이 딱 시어머니 땅 바로 전까지를 칼날처럼 싹둑 잘라내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 땅은 구역에 포함이 안 된 거고 보상도 없는 거죠. 그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그나마도 남아있던 한 줌의 정마저도 다 없어지더군요. 와, 저 인간은 나를 끝까지 지 돈줄로만 본 거구나 싶고 애초에 나를 좋아하긴 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돈벼락을 맞을 줄 알았을 때 바로 저를 내팽개치더니 그 희망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제게 기생하기 위해 매달린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우스꽝스럽더군요. 모든 이혼이 마무리되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경멸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한 마음이 애초에 있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가난한 형편인데 저는 금수저로 소문이 나고 잘 사는 집 딸 같으니까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기회가 되자마자 저에게 다가오며 환심을 샀었죠. 저도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건 철저히 저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획적인 겉모습이었고 실상은 열등감, 자격지심이 똘똘 뭉쳐진 못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완전 호구 취급하면서 사치라느니 허영이라느니 가스라이팅 하다가 제가 못 참고 이혼 소리 하니까 싹싹 빌고 또 제가 한번 봐줬는데도 본인이 돈방석 앉을 수 있다 치니까 바로 저를 저버렸죠. 그런 인간한테 가식이 아닌 진심이 있기나 했을까 싶네요. 이혼 후 건너서 들어보니 그 답없는 시댁 식구들 생활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진다고. 그러면서 저랑 살 때는 제가 생활비를 냈고 저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거지 같다고 자기 가족들을 원망하며 산다더군요. 어쩌겠나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그놈의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저라는 굴러들어온 호구도 뻥뻥 발로 찬 게 그 인간인데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인간한테 먹잇감이 되어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참 기막힌 경험이었지만 좋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